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절로 가보시면 행정과 경영에 이제 비교가 되어 있어요. 둘이 유사한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하시면 되는 거라서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어려울 건 없을 거고, 여기에 이제 유사성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관료제적 성격이 유사하다. 이게 뭐 제일 대표적인 유사성이겠죠. 관료제에 대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행정과 경영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단적 성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적 성격이다. 그러니까 관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니고 일종의 스킬. 그래서 이건 수단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봉사성을 가졌다. 행정은 국민한테, 경영은 소비자한테. 그냥 읽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리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발라내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이제 행정은 정치 권력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경영은 정치 권력하고는 관련성이 별로 없죠. 행정은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한다 그랬죠.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가 추구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영은 오로지 효율성. 행정학에서는 그 효율성을요, 능률성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 능률성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점이 차이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통제 같은 경우도 경영보다는 이제 행정에서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법적인 제재 이런 것도 경영보다는 행정 쪽이 훨씬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기업에 있는 사람보다 여기 있잖아요.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복지부동 이런 얘기까지 듣는 거예요. 복지부동까지. 네. 복지부동 얘기까지 듣는 겁니다. 한번 좀 깨워주세요. 네. 졸리면 옆에 서 계셔도 돼요. 그 복지부동 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보면 알아. 왜 그러냐면은 이게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자꾸 따졌어. 책임 소재.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따져요. 누가 담당한 거야? 따져. 그게 이제 내가 한 일이야. 그러면 난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시민이 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러면요, 반드시 그걸 추적해서 오거든요. 누가 한 거냐? 누가 한 거냐 오는데 그게 나한테 화살이 딱 왔어. 그랬을 때 내가 그걸 무난하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나와 있는 대로. 네, 법대로 나와 있는 대로. 아까 이거 제가 연기하는 건데, 이 법전. 이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안 했다. 하라는 대로 한 거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그 책임이 나한테 고스란히 넘어와서 내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아니면 막 징계 받아가지고 막 이제 이게 버텨도 버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승진도 잘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규정대로만 한다. 절대 규정이 안 나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규정이 안 나와 있는 걸 막 요구한다. 나한테 해달라고. 민원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도 와서 계속 난리친다. 그러면 뒤를 돌아다봐라. 뒤를 돌아다보고, 과장님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내 윗선에 물어보겠다. 해야 돼. 그래야지 책임 소재가 뒤로 넘어가. 그죠? 그리고 그 근거를 남겨놔야 돼. 항상. 그래 놓고도 그 담당자가 나였다 그러면 구두로만 얘기한 거는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잡아떼면 그만 아니에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얘기한 거지.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그 근거를 남겨가지고 위에 사람이 결정한 것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직의 구조 자체가. 이게 행정의 특징인 거예요. 행정의 특징.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성을 굉장히 강하게 따져 묻기 때문에 일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피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법적 제재나 이런 것들이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기업한테는 갈수록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경영 쪽에는 그런 규제가 크지가 않아요. 꼭 필요한 규제만 딱 하는 거지 규제가 많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경영상의 잘못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뭐 회사 내에서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회사 내부까지 들어가서 잘했다 못했다 압박하고 그럴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규제나 통제는 굉장히 좀 미약하다. 기업한테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은 공익, 경영은 사익이다. 이렇게 비교가 돼 있죠. 밑에 있는 표도 한번 그렇게 해서 다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실까요? 넘어가 보시면 그 표가 계속 이어지네. 그죠? 공개성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아니, 경영은 공개가 잘 안 돼요. 근데 행정은 투명하게 다 공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관할 범위도 이 굉장히 행정은 포괄적이고 넓어요. 경영은 딱 자기네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자, 정치와 행정에 대한 비교입니다. 정치와 행정에 대한 비교. 여기에서 이제 정치 행정 이원론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윌슨의 행정의 연구가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다 이제 판서까지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빠르게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 읽다 보면 뭐 역관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뒤에 가서 행정학 전개 역사할 때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역관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정당 충성도에 따라서 관료를 임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독립혁명을 하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독립혁명하고 나라를 세우니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초반에는 그 논공행상이 있었겠죠. 논공행상. 당연히. 건국을 하면 논공행상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논공행상이 있어갖고 얘네가 이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기득권화가 된 거예요. 왜 동부 지역이냐면 영국에서 건너올 때 대서양을 가로질러 오면은 그러면 도착하는 데가 미국의 동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부가 기득권 지역이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혁명하고 그런 거거든요. 독립혁명을. 미국이 지금은 어때요? 그러고서 서쪽으로 진격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뚫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대륙을 다 차지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를.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 출발은 이제 동부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부 개척지 출신자들은 좀 차별받고 소외당하고요.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화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려고 역관제를 도입한 거예요. 역관제는 이 역관이라는 말이 한자로 표현돼서 그런데 영어로 이해하면 더 빠를까? 이게 스포일스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전리품을 획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한자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역관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요. 이게 전쟁에서 전리품이라는 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르면 어떤 당 후보자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행정 관료 조직 전체를 그 당 사람들이 와서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응? 그 당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직업 공무원을 따로 두는 게 아니고요. 그 당 출신 사람들이 다 와서 한 자리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특정 지역 중심에 이런 건 해결되겠죠. 그건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고르게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특정 지역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데는 기여를 했죠, 이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개혁 방안으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가다 보니까는 문제가 많아. 일단은요, 정당 충성도를 가진 사람들이 온다고 했는데 좋은 점은 국민들이 이번에 이 세력한테 정권을 맡겼을 때 그 세력이 하겠다는 방향의 공약 실천을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하겠지, 이제. 그런 건 장점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일단은 문제점이 전문성이 안 생겨요. 전문성이 안 생겨요. 애시당초부터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잘할 사람을 뽑은 게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서 계속 일하게 하면 그래도 없던 전문성이라도 생길 텐데, 정권이 바뀌면 또 나가야 돼. 짐 빼서. 전문성이 안 생겨. 행정의 연속성도 깨지고. 어? 그러고 또 뭐가 문제냐면은 자리를 두고 매간매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지. 그러면 당 간부들은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당 간부한테 잘 보면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당사자는요, 낸 돈 뽑아야 되니까 들어가면 또 부정을 하겠지. 조병갑 같은 인물을 떠올려 보면 돼, 조병갑. 조병갑이 그 세도가에다가 뇌물 바치고 자기가 사또가 돼가지고 거기서 엄청 뽑아먹잖아요. 내가 투자한 돈에 몇 배는 뽑아야지. 그래야지 남는 장사지. 내가 관직에 나가는데 한 20억 썼어. 그럼 한 100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뽑아먹겠죠,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언제 갈려나갈지 뭐 정권만 바뀌면 난 나가야 되잖아. 그 사이에 평생 먹을 거 좀 벌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겠죠. 엄청 부패가 심했대요. 그런데다 결과적으로는요. 내가 대통령 선거 때 저 사람 대통령 되라고 도와주면 기대를 하겠죠. 아, 나한테 좋은 자리 하나 줄 거야. 그런데 자리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리를 또 막 늘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남설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과도하게 늘렸다 이런 얘기지. 그러기는 한데 과도하게 늘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내 눈높이 안 맞을 수도 있지. 나는 내 사력을 다해서 도와줬다. 그런데 고작 나한테 이런 자리를 주다니 괘씸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대통령 당선됐던 한 인물이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81년도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1881년?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임기 1년도 안 돼갖고 암살당해 죽어요. 자기네 편한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증오심을 막 이제 그 복수심을 막 키운 거지. 그래가지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 끝에 역관제를 폐지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에 능력 중심으로 뽑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몇 년 뒤긴 한데 논문이 나온 게 관료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줘가지고 받쳐줬다 이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학자들 이름도 있는데 막 싹싹 외우고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관리론. 그리고 행정관리론 다음에 통치기능론이죠. 그랬다가 다시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행정행태론. 근데 행정행태론도 다시 공사행정이론론, 정치행정 이원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소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뒤에를 다 공부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뒤에 가서 더 공부하는 걸로 하고 지나가셔도 괜찮겠어요. 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통치기능론이 거기에 나와 있을 텐데 그 전에 보면 성립 배경이 있잖아요.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행정학의 이론이 바로 통치기능론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대공황이 왔을 때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안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산주의로 가는 거지.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소련이 이제 출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련만 딱 있었던 건데 그게 막 공산주의가 널리 확장된 게 대공황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였으니까 대공황을 거치면서 공산주의가 쫙 퍼졌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 독일 얘네가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전체주의화돼서. 얘네들은 답습한 거예요. 야, 또 경제가 어렵네? 그럼 옛날 방식으로 또 우리도 영토를 확장해보자. 이러고 간 거지, 얘네는. 그렇게 갖고. 근데 미국에서는 새롭게 뉴딜 정책을 했다. 가장 성공한 건 세 번째 뉴딜 정책 아니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미국 내부의 이 역사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통치기능론이 관련 이론 대표적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뒤에 가서 또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개됐던 역사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있는 표도 나중에 다 공부한 다음에 복습할 때 보셔야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행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냐 이런 거예요.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뭐가 영향을 줄까? 여러분, 2021년 7월 1일부로 자치경찰이 출범했거든요. 경찰 조직을 분리시킨 거예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자치경찰이에요. 국가경찰이 아니야. 국가경찰 만나려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날 수 있어요, 이제. 국가경찰 내가 만날 일이 잘 없어요. 그죠? 만날 일이 잘 없고, 이제 굵직굵직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저 자치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 교통정리, 그 다음에 또 안전관리, 뭐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유괴, 뭐 실종, 아니면은 저런 거 있어요. 그 폭력,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까지만 다뤄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조폭 수사 이런 거는 이제 국가경찰. 이런 식으로 그죠? 사기 사건, 뭐 이런 거 국가경찰 넘어갑니다. 이거 구분이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조직 개편이잖아요. 행정 조직의 구조를 바꾼 거예요.
행정조직 구조를 바꿔.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행정인들의 행동도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끼치는 영향도 다 달라지는 거죠. 구조 변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은 저런 뉴딜 정책 같은 걸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왜 다른 나라들은 대번 그거를 못했을까?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가 제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자기네 나라 학자가 주장한 건데 자기네는 안 받아들이고 막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구조 변수예요. 구조 변수. 미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제여가지고 대통령만 결단하면 돼. 대통령이 나 이거 받아들여 볼래. 이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잖아요. 나 이거 할 거야. 그거 밀어붙여. 그럼 의회가 끌려가 거기에. 그러지만은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 있죠. 거기 대통령이 없잖아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그 대통령과 흡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 뽑혀서 총리를 맡아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리는요, 의회 의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이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아줘가지고 그 스스로 권력을 이만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의원내각제 총리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버버해요. 최근에 영국에서 보면 그 브렉시트라는 걸 했잖아요. EU에서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 탈퇴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탈퇴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거 정할 때요. 못 정해가지고 지금도 어설프게 탈퇴를 했어요. 연기하다가, 탈퇴 자체를 연기하다가 어설프게 탈퇴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을 내놓을 때도요. 온갖 얘기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 속에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표기를 붙여보고 온갖 대안들을 다 표기를 붙였는데 통과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무결되고 그 과정에 총리가 3번 막 바뀌고 그랬어요. 대혼란이 옵니다. 근데 대통령제는 위기시에 강해요. 위기시에 대통령이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국민이 뽑은 사람이니까 반박하기도 힘들어.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위기시에는 대통령제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위기시에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대응을 만약에 의회 중심으로 한다고 치면은 이거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서로 이 방식을 두고도 막 대립하고 많이 했었을 건데 대통령제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향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 견해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객관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했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일색인데 뭐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평가야 시민들이 할 몫이고 어쨌거나 그거의 향방은 일단은 우리 같은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건 분명해요. 위기 시에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더 생기죠. 위기 시엔 강해 이게. 그래갖고 흥미롭게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이 두 제도를 반반 섞어놓은 제도거든요. 얘네가 국가 위기 시에는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얘네도. 비상시국에는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는 걸로. 평소에는 반반인데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조 변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행정 조직 같은 거 개편하고 막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여가부 얘기 잠깐 했는데 여가부 설치는 김대중 정권 때 설치됐잖아요. 지금은 막 주장들이 막 부딪히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고 그때 얘기를 하자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97년입니다. 98년 2월 말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는 성차별이 진짜 대박이었지.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성차별, 노골적인 성차별. 지금 시각으로 그때를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성차별이 있었어요. 실제 여성이 가게에 첫 손님으로 오면 막 내쫓고 그런 시대였어. 90년대만 해도. 그런 게 일부 남아 있었던 시대? 그랬다고 봐야 돼요. 민법상으로도 이혼하면 뭐 애는 남자한테 가고 재산도 남자 거, 웬만하면 다 남자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때는. 그래서 상징성을 가지고 여성부를 만들었지. 그때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부였는데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죠. 설치를 했고 그 의미가 굉장히 컸죠. 설치될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구조 변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예산도 여전히 얼마 안 되고 조직도 되게 작지만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구조 변수예요. 구조 변수. 그리고요, 인간 변수. 인간 변수는 거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냐. 이런 것도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인간 변수. 그런 건데, 이 안에 이제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요. 사람들의 마인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맨날 욕 얻어먹는데, 인터넷에서. 공무원들 막 맨날 놀고 탱자탱자하고 뭐 효율성 떨어지고 욕먹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만큼 수준 높은 공무원도 없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나 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아주 작은 나라 빼고는 큰 나라들 비교해보면 대학 진학률이나 이런 것도 매우 높고요. 고등학교까지는 당연히 나오는 거로 거의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력도 되게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되게 근면성실함을 무장해서 이 경제 성장도 부흥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공무원이라고 다를 바가 있나요? 공무원 조직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잘한다, 사실은. 예, 근데 우리 안에서 평가는 또 엇갈리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 미국에 가서 운전면허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면허를 가지고 이제 그 수합해서 거기서 이제 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 하려고 저 한번 관청 같은 데 찾아가도 그거 하나 처리하는데 하루 왼종일 걸린대잖아요. 바깥에 사람들 줄 다 서 있고 한참 대기하고 대기번호 받고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안에서는 일하다가 갑자기 커피 마시고 뭐하고 막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텐데 그죠? 예, 난리 날 텐데 거기서는 그게 그 사람들의 권리다 이렇게 또 보나 봐요. 계약 맺은 상으로 보면 내가 이 정도 수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 밖에 누가 기다리든 뭐 하든 비능률 개선할 생각이 거의 없나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만약에 대기를 하더라도 번호표를 주고 나중에 몇 시까지 오세요 하든가 그 시간을 따르게 쓰게도 해주고 뭐도 하고 시스템으로 다 극복하잖아요. 막 또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게 중요한 저 차이점이죠. 그렇게 그 마인드로 접근하면 그 인간 변수입니다. 인간 변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사회환경, 국민의 기대치,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작용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야, 그래서 요 세 가지 변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나중에 가서 행정개혁 이런 거 얘기할 때, 야, 개혁하려면 뭘 바꿔야 돼? 그럴 때 다시 나와. 그럴 때, 야, 그 구조를 바꿔야지. 아니야, 사람들의 행태를 바꿔야 돼. 아니야, 야, 환경적인 것들에 잘 적응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변수가 세 가지가 있구나. 그런 정도로 그냥 읽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하게는 안 보셔도 돼요. 6절에 행정과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별건 없고요. 거기에 보면 귤릭의 이 7단계, 행정과정 7단계 정도는 최근에는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예전에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그냥 외우고 가죠, 원래. 예, 그냥 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코브 그래갖고 외웁니다. 앞글자 따가지고. 영어인데 그냥 앞글자를 따가지고 포스트 코브 그래요. 귤릭이라는 학자가 어윅이라는 학자하고요 같이 이제 행정 논문집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귤릭이 수록했던 논문에서 이 대목이 나와요. 행정의 7단계. 그래갖고 그 포스트 코브에서 P가 뭐냐면요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브 두 번째가 오잖아요. 오거나이징. 이게 뭐냐면 조직화를 해야 된다. 조직화. 우리나라도 부를 몇 개를 설치할 거냐, 그 밑에 청을 둘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는 거. 조직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가 박을 거냐 이런 거죠. 누구를 갖다가 배치할 거냐. 그게 스태핑이에요. 그래서 포스까지 나왔죠. 포스트 D는 뭐냐면 디렉팅. 그건 지휘하는 거예요. 이제 지휘. 자리에 앉혀놨으면 지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휘. 디렉팅이 있고 그 다음에가 코어인데 코디네이팅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라냐면 포스트 코어까지 했고 코 RB가 나왔는데 R은 보고예요. 레포팅. 레포팅인데 이건 뭐냐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를 그냥 직역을 해갖고 보고 이렇게 써놓거든요. 보통. 근데 일방적 보고라기보다는 의사소통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매끄러운 거고. 그 다음에가 B인데 B는 버제팅이에요. 그러고 예산 배정해준다 이거예요. 예산 안 주면 아무것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정과정 7단계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적 행정과정 이런 거는요,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되는 게 나중에 뒤에 가서요, 정책론 공부할 때 정책과정에서 상세히 봐요. 정책은 어떻게 구상돼서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돼가지고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종결되는지 그 과정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챕터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정부의 역할 및 정부관. 네. 여기가 이제 바로 뭐냐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경제사를 기반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경제사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건데요. 최근에는 또 그렇게 막 빈출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이게 항상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스탠바이는 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참 그리고 뭐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행정학의 전개 역사 같은 걸 알려면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 꼼꼼히 합니다. 꼼꼼히 하는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부의 역할 및 정부관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정부의 역할 그래서 세 번째 칸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요거를 좀 쫓아가 봐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개, 경제사를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초기의 경제 흐름이 이제 어땠었냐면 초기 경제학이 있어요. 그게 초기 경제학인데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순수 경쟁 자본주의 같은 게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보면 상업 자본주의 시대가 있고 이것이 이제 산업 자본주의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산업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얘를 산업 자본주의 시대를 순수 경쟁 자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산업혁명 같은 게 벌어져서 이제는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막 이제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부족 문제를 이제 중간에 상인들이 해소하면서 돈을 벌었다면 그래서 자본을 축적했다면 이제는 아예 공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쓰면 되게 편리해져. 이러고 막 이제 팔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지. 그 전에 있는 걸 가지고 니네 이거 부족하지? 그러고 갖다 팔고 그다음 거기서 넘치는 걸 가져다 여기다 팔고 이러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어서 이거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게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자본주의입니다. 요 때를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요때는요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을 체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애덤 스미스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애덤 스미스. 영국의 이제 이게 철학자인데 사실은 윤리학자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쭉 안착되어져 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벼랑간에 이제 윤리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의 파더가 됐죠. 경제학의 파더가 됐어. 이 사람이 쓴 논문이 바로 국부론이라는 논문이죠. 저작이죠.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게 이게 1776년이에요. 이때 이제 국부론을 해가지고 뭘 강조했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랬거든요. 인비저블핸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대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 이러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은 가격기구예요. 가격기구. 가격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걸 살지 말지 팔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모아내 보면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가격과 수량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점이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걸 이제 입증해낸 거죠. 애덤 스미스가. 그런 학자입니다. 이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작은 정부예요. 작은 정부고요. 그 다음에 따르게 말하면 야경국가입니다. 야경국가.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작고요. 야경국가다 그랬는데 야경국가는 뭐냐면은 야경이라 그랬잖아요. 야경. 야경이 뭐냐? 밤에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밤에 지킨다. 밤에 지키는 역할만 한다. 무슨 역할만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국방이나 치안 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야경국가 시절에 보면 국방이나 치안 같은 이거는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제 필수 공공재라 그러거든요. 필수 공공재는
뒤에 가서 또 이 필수 공공재가 뭔지 또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만 국가가 하고 민간이 못하는 것만 국가가 하고 나머지는 다 냅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영 국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국적 국가. 이 소국적 국가에서는 뭘 중시했냐면 자유권을 중시하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속에서 뭐냐면 능률성, 효율성의 극대화가 온다 이렇게 봤죠. 극대화가 온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파레토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파레토 최적이라는 건 경제학 용어예요. 그래서 너무 깊게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다른 거의 효용을 깎아먹지 않으면서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 걸 파레토 개선이라고 하고 그거의 끝판왕까지 가면 파레토 최적이라 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 이해를 꼭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효율성의 극대화를 저런 식으로 불러요. 경제학에서 파레토 최적. 됐죠?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능률성의 극대화가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겁니다. 작은 정부. 작은 정부. 됐죠? 작은 정부. 그래가지고 이 작은 정부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바로 뭐예요? 입법국가 시대라는 거죠. 입법국가 시대가 열려가지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 이후,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입법국가가 열린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입법국가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입법부가 뭐보다 위에 서 있어요? 행정부보다 위에 서 있죠.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입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부의 구성원은 누구라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물론 초기에는 그걸 제약을 해가지고 이제 부르주아들 돈 많은 놈들만 들어가는 한계가 있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쨌건 국민의 대표가 들어가서 국민들이 결정을 하면 행정부는 그냥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시대. 그래서 이 정부가 자기의 몸집을 키우거나 뭐 자기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왔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쭉 와보면은 뭐가 발생했냐면 세계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터졌다니까요. 앞서서 이거 정리했으니까 빨리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대공황이 터져버렸어요. 대공황이 터지고서 이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둬선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만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업에서 노동자를 착취했다. 그리고 기업 간에도 뭐가 벌어지냐? 갑질이 벌어져.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갑질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뭔가 거기서 중심을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부가 역할을 아예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분야에 국방 치안 빼고는 아예 정부가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의 천국이 된 거지. 이제 갑질의 천국, 노동 착취의 천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경제가 제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굴러가기는 힘들겠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대공황을 실제 몸소 체험한 거죠. 몸소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경제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때 시장에다가 무조건 다 맡겨놨었잖아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나쁜 점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나쁜 점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다 맡겨놨는데 시장에다 맡기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 근데 시장에서의 비능률성을 말한다. 비능률성. 시장에다 맡겨놨지만은 능률성을 깎아먹는 사례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의 주장은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다 맡겨놓고 정부가 개입 안 하면 지들끼리 막 경쟁하다가 그러다가 가장 능률성이 극대화되는 그 지점을 찾아내게 된다. 그러니까 믿고 내버려 둬라 그냥. 그게 최선이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즉 시장에다 믿고 맡겼는데 그 속에서 시장에서 비능률성을 자꾸 막 창출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종류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쨌건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안 되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수정 자본주의로 바뀝니다. 이게 도입이 돼요. 수정 자본주의.
이 수정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제 케인스가 되는 거예요. 케인스 얘기 앞에서 잠깐 나왔죠, 그죠? 예, 대공황을 극복하는 논리를 제공해줬다 이런 겁니다. 이 양반은 이제 뭘 얘기했냐면 이 양반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적정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죠. 적정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적정한 정부 개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총수요 정책이라고도 해요. 총수요 정책. 즉 대공황을 극복하려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수요의 능력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가계 구성원들이 수요하는 것은 물건을 사는 거고요. 소비하는 거고요. 기업이 수요를 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업도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 그거를 잘하게 해줘야 된다고 봤죠. 이때 총수요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대공황이. 그 총수요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서 가계 구성원들이 생긴 돈으로 소비를 더 늘리고 기업 구성원들은 투자를 더 늘려서 사람을 더 뽑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거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수요를 늘려라 이런 정책을 이때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 논리도 사실은 성립은 되거든요. 대신에 반대 논리는 뭐냐면 경제가 또 이렇게 대공황이 아니라 반대로 너무 잘 돼. 그래서 알아서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해서 너무 과열되어 있어. 그럴 때는 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총수요를 줄여줘야 돼. 이게 케인스의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타이밍은 대공황이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황이 패닉. 예? 물건이 안 팔리고 다 실업자가 득식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 그 돈을 뿌려야 돼. 이때는 이 주장이거든요. 이런 걸 한 겁니다. 케인스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뭐로 이어져요? 이제 케인스의 이런 주장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고요. 루즈벨트에 의해 가지고 무슨 정책으로? 뉴딜 정책으로. 용어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새로운 거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의 경제학과하고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돼서 실제 그걸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이때는 큰 정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큰 정부 시대가 열리고요. 약용국가가 아니라 이제 복지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복지국가들이 막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르게는 적극적 국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적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권이거든요. 사회권을 강조합니다. 사회권. 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국가가 노력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래 가지고 요때는 이제 뭐가 된 거냐면 큰 정부로 돌아가면서 요때가 이제 행정국가 시대가 열리는 거죠. 아까 학문적으로는 뭐였어요? 행정학적으로는 통치기능론이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 시기잖아요. 통치기능론이 등장했던 시기. 이게 행정국가가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국가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더 힘이 센데 그 이유는 아까 뭘로 지적해드렸냐면 행정부가 정책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큰 영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얘가 더 힘이 세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런 시대가 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벌어집니다. 경제 위기가 하나가 더 오는데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와요. 이것도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는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케인스가 있잖아요. 불경기가 되면 돈을 뿌려 이랬죠. 돈을 뿌리면 근데 부작용이 없나?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근데 이 물건의 가치는 어때요? 이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야. 이게 뭐 100원짜리라 칩시다. 이 100원의 가치가 그대로인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 그러면 돈이 많아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돈의 가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이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기존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돈을요. 100원 받던 거를 200원 갖고 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치가 똑같아져서 교환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 나쁜 거냐?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월급은 그만큼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왜 공무원이 좋은 거냐? 공무원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줘. 월급 올려줘. 일부 대기업과 공사공단, 공무원 이런 데는 월급이 때 되면 올라가. 그래서 거길 들어가려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데 가면 잘 안 올려줘. 야, 회사가 어려워. 이러면서. 그죠? 회사가 어렵지. 당연히. 자기 아들 포르쉐 사줬잖아, 지금.
지난달에 포르쉐 사주고서 좀 어려워 회사가. 진짜 어려운 데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을 안 먹는 데도 많다는 그런 거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 데도 많아.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중소기업에 거의 다 고용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가가 오른다고 월급이 올라가냐? 그거 장담할 수가 없어요. 노조도요. 노조도 왜 우리나라에서 노조 비판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노조가 중소기업의 노조가 잘 없고 대기업의 노조가 좀 탄탄히 돼 있어요. 왜냐면 중소기업은 무서워. 노조 만들려면 인원이 몇 명 없는데 여기서 난 노조 만들 거예요. 그럼 사장하고 이렇게 저 옆방에 사장 있고 뭐 그런 작은 업체에서 너 왜 그래?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못 만들어 잘. 그런데 대기업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게 잘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런 게 또 노조도 강해져서 노동자들의 권익이 잘 지켜지는데 중소기업은 그것도 안 되고 이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른다고 또 임금 올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중소기업은 이래. 그러니까 국가가 그거를 어떻게 커버해야 되냐? 야, 그럼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너무 또 물가가 올라가면 그때는 경제가 좋아졌구나 생각해서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라는 게 케인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논리가 되게 단순하죠? 네. 그리고 그거의 대전제는 불경기 때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안 풀려서 문제고 호경기 때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와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은 같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인플레이션은 호경기 때 오는 거예요. 불경기 때는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푸는 정책이 먹힐 수 있는 거예요. 엔간히는. 이미 돈이 많이 안 풀려 있으니까 돈을 좀 푸는 거 괜찮아. 그 정도 물가 올라가는 건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 지금. 그래서 요걸 믿고 쭉 했는데 70년대에 접어들어서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벌어져 버려요.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거든요.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상승.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올라가. 왜 그러지? 봤더니 이때는요. 석유 파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중동 지역 국가들이 야 석유 안 팔아 이런 거예요. 그럼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서 막 열받아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뭐 미국이 이스라엘 편들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석유 파는 중동 지역 국가들이 안 팔아 우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때가 이 세계적인 불경기였어요. 불경기인데 그러면 물가가 안정되고 그럼 각 국가들은 돈을 뿌려서 이걸 극복하면 되잖아. 또 케인즈가 시킨 대로. 그러려고 하는데 석유 가격이 폭등해 버린 거예요. 석유를 안 판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또 크게 올라갔겠죠? 석유 가격이 뛰니까. 다른 물가도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 돈을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가 상승이 이미 와 있는데 거기다 돈을 더 뿌리면 불경기 극복은 조금 될지 모르지만 물가가 폭발해버려서 안 돼. 그래서 그 정책을 못 쓰는 거예요. 케인스 정책을 못 쓰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너무 복잡하면 이것도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요. 케인스 정책이 안 먹히는 아마 예외적인 상황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정부 실패. 이거는 뭐겠어요? 정부 실패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정부 개입에 따른 뭐였다? 정부 개입에 따른 비능률성이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람이 개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뭐. 사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거지. 예를 들어 극단적이지만 이러는 거예요. 야, 아파트 가격은 평당 5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 당위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한다든가. 그잖아요. 시장에서의 신호는 다른데, 야, 5천 원 이상, 5천 원이라고 했어, 내가? 5천만 원. 평당 5천만 원 이상 거래되는 아파트는 안 돼. 규제야. 그거보다 높으면 5천만 원으로 맞춰. 이런 정책을 실제 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균형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응? 야, 내년에 우리 TV 몇 대 만들어야 돼? 야, 각 가구들마다 조사해봐. TV 필요한 가구. 그래, 취합했어? 몇 대야? 그래? 200만 대? 그래, 200만 대만 만들어. 이렇게 지시해. 그래, 200만 대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나눠줘. 배급해주고. 이러면은요, 능률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경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개발할 필요도 없는 거고, 형식적으로 TV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구를 제대로 채워줄 수도 없고, 어쩔 때는 그게 계산이 잘못돼갖고 막
너무 부족할 때도 있고 어쩔 때 넘칠 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시장의 원리에도 안 맡기면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부 실패입니다. 비능률성이 막 와. 아,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안 되겠다. 아이씨. 다시 신자유주의. 자유를 좀 확대해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저 행정학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서 거기까지는 안 쓸게요. 일단 근데 밀턴 프리드만 같은 학자가 있고요. 이 신자유주의가 하는 것은 다시 이제 이 경제적 자유의 확대입니다. 확대.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규제 있죠? 이거를 다 완화하는 거예요. 완화하고 이 정부 관료제 안에도 이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거죠.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뭐가 됐어요? 작은 정부가 되는 거죠. 작은 정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대를 바로 신행정 국가라고 불러요. 우리가. 신행정 국가 시대가 되었다. 이때는 다시 행정부의 위상이 조금 또 찌그러진 거죠. 예, 좀 줄어든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입법국가, 행정국가, 신행정국가라는 말을 잘 좀 봐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으로 보면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걸로 보면 요때가 뭐예요? 요때가 보수주의예요. 이게 보수주의. 그리고 이렇게 넘어와서 정부의 개입을 옹호했던 요때 수정자본주의 때가 진보주의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보주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다른 말로는 신보수주의라고도 불려요. 신보수주의가 다시 도래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경제사의 흐름이에요. 경제사의 흐름. 여기에 행정학적인 거를 살짝 얹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겁니다. 예. 요 큰 틀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요거 정리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바탕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 예, 그리고 저 이제 정부관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아직 구체적인 거를 살펴보지 않은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얘네들에 대해서 더 파고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야. 얘는 또 따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